전하, 오늘 밤 궁궐의 서쪽 문을 열어두셔야 목숨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불면증에 시달리던 임금의 귓전에 어린 내시에 떨리는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겨우 15살, 아직 어린 것이 감히 임금의 목숨을 거론하다니. 당장 목을 쳐도 모자랄 불경죄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내시 이겸의 눈빛에 망설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임금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둥 뒤, 병풍 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는 자들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지요. 그날 밤, 임금이 그의 말을 믿고 서쪽 문을 연 순간부터 조선 왕실에는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내시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진짜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칠흑 같은 대전에서 이겸이 전하의 귓가에 첫 예언을 꽂아 넣던 그 밤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사방이 고요한 한밤중 대전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용상에 앉아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주상은 며칠째 이어지는 불면으로 이내 신경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진 상태였지요. 가쁜 숨소리가 정적을 찢을 때마다 문 밖의 상궁들조차 숨을 죽인 채 차가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림자보다 더 고요하게 한 사내가 다가와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색빛이 감도는 눈동자를 내리깔고 무릎을 꿇은 어린 내관의 몸놀림은 마치 소리 없는 뱀의 움직임과도 같았지요. 그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강차를 올리며 미세하게 떨리는 주상의 손가락 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심신을 달래줄 따뜻한 차를 준비하였사옵니다. 한 모금 들이키시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으소서. 주상은 이겸이 내민 찻잔을 받아들여다 말고 그의 창백한 안색을 보며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과인의 밤이 이토록 길고 험한데 어찌 차 한 잔으로 시름이 잊히겠느냐? 사방에 나를 세운 자들 뿐이니 눈을 감는 것조차 두렵구나. 이겸은 대답 대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의 손톱은 이미 비단 소매 안에서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상의 귀가에 바짝 다가앉으며 오직 주상만이 들을 수 있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전하, 오늘 밤 서쪽 문을 열어두셔야 하옵니다. 수문군을 모두 물리고 그 길목을 비워두소서. 그래야 전하의 옥체를 보존하실 수 있사옵니다. 주상은 경악하며 이겸의 멱살을 움켜쥐고 단검을 뽑아 그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내 이놈, 감히 역도들을 대전으로 불러들이라는 말이냐? 내 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서슬퍼런 칼날이 목을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맺혔으나 이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주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죽은 자들은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나 산 자들의 칼날은 닫힌 문 안에서 더 날카로운 법이옵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하옵니다. 이겸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주상을 향해 서쪽 문 안쪽 회랑에 미리 깔아둔 흰 자갈의 용도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서쪽 문 뒤편 좁은 길목에 흰 자갈을 두텁게 깔아두었사옵니다. 자객들이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소리가 전하의 귀에 도달할 것이옵니다. 소리로 적을 먼저 치소서. 주상은 이겸의 잿빛 눈동자 속에 서린 기묘한 진실과 광기를 읽어내고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칼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 놈의 말이 허언이라면 내일 아침 내 목은 저작거리에 걸릴 것이다. 당장 서도의 빗장을 풀라 명하라. 깊은 밤 고요하던 궁궐 서쪽 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매며 활짝 열렸습니다. 주상은 이겸의 지시대로 병풍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손에 쥔 검의 손잡이를 터질 듯 꽉 쥐었지요. 이겸 역시 주상의 옆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열린 문틈으로 검은 복면을 쓴 자객 셋이 쥐새끼처럼 발을 들였습니다. 그들이 회랑의 흰 자갈을 밟는 순간 서걱거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찍고 주상의 고막을 때렸지요. 자갈 부딪히는 소리는 침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고 주상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다. 역도들을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주상의 호령과 함께 매복해 있던 내금이 군사들이 횃불을 밝히며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황한 자객들은 자갈에 발이 미끄러지며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한 채 군사들의 창칼에 제압당했습니다. 피비린내가 대전 앞마당을 덮쳤고 바닥에 깔린 흰 자갈들은 순식간에 검붉은 선열로 물들어갔지요. 소란이 잦아들자 주상은 병풍 뒤에서 걸어 나와 바닥에 널브러진 자객들의 시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놈들을 보냈을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는구나. 이 내관, 네가 과인의 목숨을 구했다. 주상은 이겸의 기지에 감당할 수 없는 신뢰를 느끼며 그에게 자신의 밤수발을 전담하는 전임 내관의 직첩을 내렸습니다. 이겸은 주상 앞에 엎드려 성은이 만극하다 고개를 숙였으나 그의 입가에는 가시 돋친 장미처럼 위태로운 미소가 감돌았지요. 그는 군사들이 자객의 시신을 치우는 사이 피 묻은 자갈 하나를 몰래 집어들어 소매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이옵니다. 이 돌들이 그자의 무덤을 채울 때까지 제 숨은 멈추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겸은 소매 안에서 자갈을 꽉 쥐며 손바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을 훈장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접한 영의정 김자겸은 사가에서 벼루를 내던지며 광분했습니다. 어린 내시 놈 하나 때문에 내 대업이 꼬였단 말이냐? 그놈의 이름이 이겸이라 하였더냐? 김자겸은 옥지환을 낀 손가락으로 탁자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어둠 속에 숨은 이겸의 실체를 파악하라 명했지요.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살기가 뒤섞여 일렁였고 방 안의 촛불은 그의 분노를 견디지 못한 듯 힘없이 꺼져버렸습니다. 이겸은 궁궐의 가장 높은 전각에 올라 김자겸의 사가가 있는 북쪽 하늘을 무표정하게 응시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의 내관복 소매 사이로 은은한 생강차 향기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지요. 조선의 가장 깊은 밤,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겸은 소매 속 자갈을 만지며 다가올 피의 축제를 위해 다시금 자신의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식혔습니다. 어린 이겸의 기억 속 그날은 초가을의 맑은 하늘조차 매캐한 먼지로 뒤덮인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명문사대부가라 칭송받던 집안의 마당은 어느새 거친 군화발과 괴짝이 끌리는 소음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지요. 마당 한복판에 뒷짐을 지고 선 영의정 김자겸은 산더미처럼 쌓인 쌀과 마니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것 보게, 조판서. 자니가 그리도 청렴한 척하더니 뒤로는 이리도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단 말인가. 이겸의 아버지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결백을 호소하며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대감, 어찌 이리 무도한 일을 벌이십니까? 이것은 백성들에게 갈 군량미를 잠시 보관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김자겸은 대답 대신 손에 든 채찍을 가볍게 휘둘러
아버지가 아끼던 서책들을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 버렸지요. 학문을 논하는 입에서 구차한 변명이 길구나. 이 종이 나부랭이들이 내 놈의 목숨을 구해줄 것 같더냐? 진흙에 젖은 서책 위로 군사들이 무심하게 발을 디딜 때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선비의 긍지가 짓밟혔습니다. 김자겸은 품속에서 미리 조작된 붉은 인장이 찍힌 장부를 꺼내 아버지의 얼굴 앞에 거만하게 던졌지요. 장부에는 이미 내 놈이 굴량미 500석과 비축해둔 은괴를 가로챘다고 적혀 있다. 이것이 나라법의 엄중한 판결이니라. 아버지는 장부를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저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억울함에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대감, 사람의 목숨값보다 쌀 한 가마니가 귀한 세상을 만들려 하십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김자겸은 마치 벌레를 털어내듯 자신의 신발을 붙잡는 아버지의 손을 무참히 걷어차며 싸늘하게 비웃었지요. 사람의 목숨값이라. 그런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김 대감이 만든 조선에서는 오직 내가 곧 법이니라. 담벼락 뒤좁은 틈새에 몸을 숨긴 어린 이겸은 그 모든 광경을 죽은 듯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손가락은 이미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모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비릿한 선혈이 턱을 타고 흘렀으나 소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김자겸의 수아들이 횃불을 안채로 던지자 평화롭던 이겸의 생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다 태워버려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역적의 씨를 말려야 할 것이다. 김자겸의 서늘한 명령과 함께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이겸의 가슴 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복수의 불꽃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된 소녀는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김자겸의 이름을 하루에 1000번씩 흙바닥에 적었습니다. 그는 김자겸이 휘두르던 그 위조된 장부의 붉은 인장 모양을 잊지 않기 위해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팔뚝에 새겨 넣었지요. 저작거리에서는 김자겸이 빼돌린 곡식과 은괴로 쌓아 올린 화려한 저택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김 대감대 꽃간에서는 쌀이 썩어 나가는데 우리 집 아이는 굶어 죽었네 그려. 백성들의 곡소리가 도성에 가득할수록 김자겸의 금반지는 더욱 탐욕스럽게 번뜩이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겸은 부서진 문틀 사이로 보이는 시린 달빛을 보며 저 탐욕의 탑을 반드시 제 손으로 무너뜨리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화려한 궁궐 내관복을 입은 이겸은 김자겸이 왕에게 바치려는 매물 상자를 무표정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서린 황금 비녀와 옥 장신구들이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담겨 있었지요. 이 내관, 이것을 전하의 침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라. 나의 정성이 잘 전달되도록 말이다. 김자겸은 예나 지금이나 오만한 눈빛으로 이겸을 내려다보며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이겸은 세상에서 가장 공손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상자의 매듭을 만지는 손가락에 서늘한 기운을 실었습니다. 대감의 깊은 뜻을 전하께서도 분명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소신이 정성껏 모시겠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으나 속으로는 뇌물 상자의 매듭을 마치 독사의 목을 조르듯 만지고 있었습니다. 김자겸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대전을 빠져나가자 이겸은 비로소 내리깔았던 눈을 들어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잿빛 눈동자에는 과거 불타오르던 생가터의 연기와 현재의 차가운 사례가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지요.
내놈이 탐냈던 이 금덩이들이 머지않아 내놈의 숨통을 조이는 단단한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겸은 소매 속에서 주판알 한 알이 빠진 채 덜컹거리는 노스의 주판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는 주판을 튕기며 김자겸이 백성들에게서 앗아간 목숨의 무게를 하나씩 아주 정교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선비의 계산법으로 그는 악인의 파멸이 시작될 정확한 날짜를 점치고 있었지요. 조선의 밤은 깊어만 가고 복수의 주판알은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에 폐쇄된 서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수십 년은 된 듯한 그곳의 공기는 폐부를 찌르는 매캐한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겸은 상선에게 자청하여 서고 청소를 맡았으나 그의 손에 든 빗자루는 그저 허우리뿐,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치명적인 진실을 낚아채려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낡은 서가 사이를 누비던 그의 앞에 바스락거리는 치맛자락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소리 없이 나타나 등잔불을 낮게 비췄습니다. 그녀는 과거 이겸의 집안이 멸문당하기 전 이겸을 업어 키우다시피 했던 종이었던 친박 나인 설화였습니다. 도련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흉측한 대궐 한복판에서 어찌 이런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단 말입니까? 설화의 목소리는 억눌린 울음으로 가늘게 떨렸으나 이겸은 이를 너무 악물어 잇몸에서 배어나오는 비릿한 피를 삼키며 그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라. 이 궁궐의 그런 사내는 이미 죽고 없다. 너는 그저 친방의 나인으로 나는 이름 없는 내시로만 존재해야 한다. 그는 설화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지만 그의 잿빛 눈동자에는 아주 찰나의 순간 애틋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화는 눈물을 훔치며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이겸에게 건넸습니다. 도련님께서 찾으시는 그놈의 약점, 제가 친방에서 김대감의 도포를 수선하다가 몰래 빼돌린 서찰 조각이 이 낡은 서고 구석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대감이 명나라 상인과 결탁해 조총을 들여오려 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증거 말입니다. 설화의 전언에 이겸은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먼지 쌓인 괴짝들이 즐비한 서고의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낡은 괴짝들의 틈새를 미친 듯이 뒤지던 그의 손가락 끝에 거칠고 딱딱한 종이의 질감이 걸려들었지요. 그것은 괴짝 밑바닥 틈새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던 반으로 찢긴 누런 밀지 조각이었습니다. 찾았다. 10년을 넘게 꿈속에서도 찾아 헤매던 그놈의 목줄을 드디어 잡았구나. 그는 밀지를 등잔불 아래로 가져가 떨리는 눈으로 내용을 훑어내려갔으며 그 안에는 명나라 상인에게 조총백 자루를 받는 대가로 조선의 군사 기밀을 넘기겠다는 김자겸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이겸을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밀지 하단에 찍힌 붉은 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위조된 장부에 찍혀 있던 바로 그 문양이었지요. 아버지의 피 냄새가 배어나오는 듯한 그 인장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이겸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광기 어린 환희를 느꼈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당신의 고결한 피가 묻은 이 더러운 종이가 이제 그놈의 목을 치는 서슬퍼런 칼날이 될 것이옵니다. 그의 눈가는 어느새 붉게 충혈되었으며 입가에는 단호한 결의를 넘어선 기괴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설화는 그런 이겸의 모습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직이 읊조렸지요. 도련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놈의 숨통을 끊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디 이 피 묻은 세상에서 꼭 살아남아 주십시오. 이겸은 설화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경고했습니다. 설화야, 내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너는 궁 안의 나인들 사이에서 김대감이 명나라 상인을 만날 날짜를 은밀히 알아내거라. 하지만 절대로 내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된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해야 한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향주머니 속에 밀지 조각을 숨겨 이겸의 가슴 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 서고 박복도에서 순찰을 도는 내금이 군사들의 규칙적인 발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려왔지요. 이겸은 빛의 속도로 등잔불을 끄고 설화를 어두운 서가 뒤로 밀어 넣으며 자신 또한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거기 누구냐? 밤이 깊었는데 서고 안에서 빗줄기가 새어 나오지 않았느냐? 군사들의 거친 외침이 문틈으로 파고들었으나 이겸은 심장 박동 하나까지 제어하며 돌부처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정적을 찢을 듯 크게 들려와 군사들에게 들릴 것만 같아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치솟는 긴장감을 억눌렀습니다.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서성이던 군사들이 쥐새끼 한 마리 없군이라며 발기를 돌리자 이겸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으며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냈지요. 그는 어둠 속에서 설화의 손을 잠시 꽉 쥐었다가 이내 차갑게 놓아주며 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이겸은 김자겸의 집무실을 청소하며 그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책상 위에 먹물을 아주 미세하게 쏟아놓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당황해하며 화를 내는 김자겸을 향해 이겸은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공손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며 그의 발치에 엎드렸지요. 대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비단 도포를 버리게 되었으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바닥을 기며 김자겸의 신발에 묻은 먹물을 닦아내는 이겸의 잿빛 눈동자에는 이미 그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복수의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김자겸은 그런 줄도 모른 채 이겸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며 천한 것이라 조롱했고 이겸은 그 조롱을 훈장처럼 받아들이며 소매 속 밀지의 감촉을 되새겼습니다. 서고 밖으로 나온 이겸의 머리 위로 먹구름이 낮게 깔리며 대지를 짓누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천둥 소리는 머지않아 도성에 피비린내 나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품속의 밀지가 심장을 차갑게 찌르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복수의 서막이 완벽하게 올랐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이제 저 괴물의 심장을 도려낼 칼이 제 손바닥 안에서 울고 있나이다. 하늘도 노하여 저를 돕고 계시니 기어코 그놈의 시신 위에서 춤을 출 것이옵니다. 그는 먹구름 가득한 하늘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소년이었던 이겸은 죽었고 오직 적의 숨통을 끊기 위해 태어난 복수의 귀물만이 대궐의 그림자 속을 소리 없이 누비고 있었습니다. 대궐 후원의 매화나무들이 하얀 눈송이를 머금은 듯 흐드러지게 피어난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궁궐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서쪽 문에서의 기습을 이겸의 기지로 넘긴 후 주상은 이제 이 어린 내관이 올리는 생강차가 아니면 잠자리에 들지 못할 정도로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게 되었지요.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은은한 김은 마치 대궐의 평화를 상징하는 듯 했으나
그 평온함이 이겸의 창백한 얼굴에는 오히려 서늘한 소름으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주상은 연못가 정자에 앉아 불어오는 꽃바람을 만끽하며 곁에서 묵묵히 차를 따르는 이겸을 향해 처음으로 인자한 군주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내관, 내 덕분에 짐이 드디어 두 다리를 뻗고 자는구나. 내 정성이 과인의 멍든 마음을 달래주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주상은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백옥 향주머니를 풀어 이겸의 손에 직접 쥐어주며 아무도 믿지 못하던 고독한 눈동자에 처음으로 진실한 온기를 담아 건넸습니다. 향주머니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침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으나 이겸은 그것이 마치 타버린 생가의 잿가루 냄새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그는 백옥의 차가운 질감을 손가락 끝으로 느끼며 주상의 신뢰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짊어진 복수의 칼날이 오히려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는 이 과분한 정표가 오히려 무거운 짐이옵니다. 그저 전하의 옥체를 보존하는 것이 소신의 유일한 보람이옵니다. 이겸은 고개를 숙인 채 향주머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으며 그의 손톱은 비단 소매 안에서 살점을 파고들어 손바닥에 붉은 반달 자국을 깊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왕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힐 때마다 이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나약한 유혹이 독초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주상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은 멸문지와 당하기 전 아버지와 마당을 거닐며 학문을 논하던 행복했던 유년의 기억을 자꾸만 끄집어냈지요. 그러나 이겸은 그 온기를 느끼는 찰나 자신의 입술을 깨물어 비릿한 핏맛을 보며 스스로의 정신을 날카롭게 다스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저 웃음 뒤에 가려진 김자겸의 탐욕과 아버님의 비명을 벌써 잊었느냐. 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놈의 목을 치기 위해 태어난 얼음 칼일 뿐이다. 그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인자한 주상의 얼굴 뒤로 겹쳐 보이는 김자겸의 오만한 미소를 떠올리며 잿빛 눈동자를 더욱 차갑게 굳혔습니다. 주상은 이겸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그저 그가 너무 긴장한 것이라 여기고는 더욱 다정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꿈같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짐이 너를 위해 궁궐 서쪽 끝에 작은 정자를 하나 지어주려 한다. 네가 언제든 쉬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오직 너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마. 그 약속은 어찌나 달콤하고 진심 어린지 이겸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환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나직이 읊조렸지요. 전하의 웃음소리가 이리 고운데 전하의 마음이 이리도 따뜻한데 제 가슴속은 왜 이리 시커먼 숫덩이 같을까요? 주상은 이겸의 말을 그저 자신에 대한 과한 충심으로 이해하고 허허롭게 웃었으나 이겸의 마음 속에서는 그 정자가 김자겸의 시신을 묻을 차가운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꽃 구경이 끝나고 어둠이 깔린 늦은 밤, 이겸은 약재를 갈무리한다는 핑계로 침방의 구석진 창고에서 설화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설화는 궁중 나인들 사이에 정보를 수집하여 김자겸이 명나라에서 들여온 조총부대를 움직일 날짜가 바로 다음 달 보름임을 이겸의 귀에 나지기 전했지요. 도련님, 김대감이 보름날 밤에 정적을 틈타 조총부대를 궁 근처 북촌 별저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그날이 바로 거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겸은 설화의 말에 눈동자를 번뜩이며 향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조총 미략서의 내용을 다시금 머릿속으로 복기했습니다. 보름이라. 달이 가장 밝은 날, 그놈의 가장 어두운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는 하늘의 뜻이로구나.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이겸의 옷소매를 잡으며 이번 일이 잘못될 경우 이겸이 처할 위험에 대해 간곡하게 걱정의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김대감은 이미 눈치를 채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몸을 사리셔야 합니다. 보름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겸은 설화의 손 위로 자신의 차가운 손을 겹치며 결연한 의지를 담아 그녀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걱정 마라. 보름달이 차오르는 동안 나 또한 김 대감의 목을 칠 마지막 작두날을 갈 것이다. 너는 그날 밤 서쪽 문의 빗장이 열리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그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단호했으며 입가에는 이제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진 사냥꾼의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저 멀리 전강 모퉁이에서 영의정 김자겸이 서늘한 눈빛으로 주상의 처소 주위를 살피며 이겸의 입지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지요. 김자겸은 옥지환을 낀 손가락으로 기둥을 거칠게 긁어내며 이름도 모를 내시 따위가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어가는 광경에 가슴속 살기를 키우고 있었지요. 그 사내는 가끈을 팽팽하게 조여매며 조만간 저 건방진 내시 놈의 정체를 밝혀내어 능지처참하리라 다짐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겸은 주상의 찻잔에 차를 채우며 김자겸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입가에 서늘하고도 비릿한 조소를 아주 잠깐 띄어보였습니다. 더 지켜보시지요, 대감. 지금의 시샘이 나중에는 내 놈의 오장육부를 뒤트는 처절한 비명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겸은 주상의 밤수발을 전담하며 궁궐 내부의 모든 비밀 통로와 군사들의 교대 시간을 철저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일상의 가면을 쓴 채 김자겸 일당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치명적인 독을 조제하듯 복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듬었지요.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주상의 찻잔 속에 떨어질 때 이겸은 그것이 마치 누군가의 목에서 튀어오른 핏방울처럼 보여 가슴 속에서 기이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이 꽃잎처럼 붉은 선혈이 대궐 바닥을 적실 때 비로소 나의 긴 밤도 끝이 나겠지.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잔을 비우며 보름날 밤에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폭풍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궁궐 안에는 이겸의 출신을 의심하는 불온한 소문들이 쥐새끼처럼 은밀하고도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자겸은 이겸의 입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가 왕의 보약을 가로채 팔아치웠다는 파렴치한 죄명을 씌우려 치밀한 덫을 놓았지요. 이겸은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음모의 그림자를 느끼면서도 오히려 더 깊이 주상의 신뢰 속으로 파고들며 칼날의 예리함을 더했습니다. 오너라. 내 놈이 던지는 그 덫이 결국 내 놈의 목을 매다는 단단한 올가미가 될 것이니 내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주마. 그는 하얗게 질린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소매 속에 감춘 배곡 향주머니를 으스러지게 쥐었습니다. 후원의 매화는 이제 하나둘 지고 있었고 떨어진 꽃잎들은 흙바닥에 짓밟혀 검게 변해가며 겨울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주상은 여전히 평화로운 봄꿈 속을 거닐고 있었으나 이겸의 눈에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환영이 선명하고도 잔혹하게 비쳤지요. 이 찰나의 평화는 복수의 화신에게는 오직 더 날카로운 칼날을 벼리기 위한 차갑고 단단한 숫돌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평화의 연극은 끝났다. 다음 달 보름, 달이 가장 높이 뜰 때 내 놈의 지옥문을 열어주마. 이겸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정자를 나섰고 그의 뒤로 떨어진 매화꽃들은 마치 핏자국처럼 길게 이어지며 불길한 징조를 내뿜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이겸의 편도, 김자겸의 편도 아니었으며 오직 보름달을 향해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매일 밤 향주머니를 만지며 그 속에 든 밀지 조각과 조총부대의 이동 경로를 복기하고 또 복기했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구나. 그는 가슴 속에 품은 증오의 불꽃을 더욱 거세게 태우며 대궐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조선의 밤은 정적에 잠겼으나 그 정적 아래에서는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영의정 김자겸이 비겁하게 뿌려놓은 가짜 내시라는 독 섞인 소문은 장마철 곰팡이처럼 도성 방방곡곡으로 무섭게 퍼져나갔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내관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자들이 이제는 짐승을 보듯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의금부 앞마당으로 끌려 나온 사내의 귀에는 자신을 향한 추악한 욕설들이 칼날이 되어 날아와 꽂혔습니다. 왕실의 법도를 더럽힌 더러운 사기꾼 놈, 감히 거세하지 않은 몸으로 주상을 기만하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구나. 사람들의 분노는 광기로 변해갔고 그 중심의 선 사내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고 있었습니다. 김자겸은 옥지와 늙긴 손가락으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군중의 비난 속에 내동댕이 쳐진 이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의 비천한 근성이 결국 천하를 속이려 들었구나. 사내의 몸으로 내시의 탈을 쓰고 주상의 밤을 더럽혔으니 그 죄를 어찌 다 씻겠느냐. 권력의 화신은 자신의 목소리가 군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을 즐기며 더욱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겸은 하얗게 질린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자신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붉은 핏방울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으나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 듯 잿빛 눈동자를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동료 내시들이 한 명씩 다가와 이겸의 가슴팍을 밀치며 모멸감을 더했습니다. 내 놈 때문에 우리까지 왕실의 의심을 받게 생겼다. 이 추잡한 놈아, 어서 내 놈의 실체를 밝히고 죽음으로 사죄하라. 한때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어린 내시조차 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예라는 비단옷이 갈갈이 찢겨 나갈 때마다 이겸은 자신의 영혼이 시커먼 심연 속으로 추락하는 것을 느꼈지요. 그래, 뱉어라. 너희의 그 오욕 섞인 침이 훗날 너희의 목을 적실 시커먼 핏물이 될 것이니 말이다. 그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무너져가는 이성을 붙잡기 위해 어금니를 으스러지게 깨물었습니다. 옥사로 끌려가는 길목은 오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차가운 빛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돌팔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뺨을 타고 흘렀으나 그의 눈동자는 이미 빛을 잃고 죽은 자의 것처럼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자책감과 세상의 모든 존엄을 상실했다는 절망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한때 만인의 부러움을 사던 왕의 최측근 내관은 이제 오물통에 처박힌 걸레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 길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원에 급제하여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 금이 환영하던 그 봄날, 어린 이겸은 아버지의 정갈한 도포 자락을 붙잡으며 나도 아버지처럼 고결한 선비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지요. 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명예는 목숨보다 무거운 것이니 어떤 순간에도 내 영혼을 더럽히지 말거라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가장 추악한 이름으로 불리며
짐승보다 못한 몰골로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송곳이 되어 가슴을 찔러올 때마다 이겸은 광기 어린 신음을 삼키며 바닥에 지늙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댔습니다. 김자겸은 이겸의 곁으로 다가와 가죽신으로 그의 뺨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보게, 이 선생. 아니, 이제 선생이라 부를 수도 없겠군. 내 놈의 아비가 지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명예를 중시하던 양반 가문이 가짜 내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멸문지화라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그 사내의 조롱은 이겸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자겸은 주머니에서 이겸의 아버지가 쓰던 낡은 부채를 꺼내 이겸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두 동강을 내버렸습니다. 부서진 부채처럼 내 놈의 삶도 이제 끝이다. 내일이면 저작거리의 개들이 내 놈의 시신을 뜯게 될 것이니 기대하거라. 이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자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잿빛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얼음처럼 차갑게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 제 몸은 베어내어 이리도 비참하게 만드셨으나 제 혼까지 베어낼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서늘하게 김자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보아라, 내 몸에 새겨진 흉터는 내 놈의 죄악을 증명하는 훈장이 될 것이요. 내 가슴에 맺힌 한은 내 놈의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 될 것이다. 내 놈의 장례식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김자겸은 순간적으로 등줄기의 서늘한 한기를 느꼈으나 이내 비웃으며 이겸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가소로운 놈, 죽어가는 짐승이 짖는구나. 내 놈의 그 오만한 주둥이를 내일이면 영원히 닫아주마. 권력의 화신은 코웃음을 치며 옥사를 빠져나갔고 이겸은 차가운 빗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으나 그는 더 이상 그 소리들을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소만이 복수의 북소리가 되어 그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이겸은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뒤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옷은 갈갈이 찢겨 나가 살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비참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칼날을 발견했습니다. 고맙구나, 김자겸. 내 놈이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내 놈을 죽일 수 있는 진정한 괴물이 되었다. 그는 빗물을 한 모금 삼키며 비릿한 핏맛을 즐기듯 입가를 닦아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명예는 모두 사라졌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적의 목을 치기 위한 서슬퍼런 복수심뿐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손목을 파고드는 쇠사슬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가 느낄 복수의 카타르시스는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지요. 내일이다. 내일이면 이 쇠사슬이 내 놈의 목을 매다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으며 그 웃음은 빗소리에 섞여 기괴한 메아리를 남겼습니다. 옥사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격자창 사이로 가느다란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겸은 그 달빛을 받으며 자신의 가슴 위에 새겨진 수많은 상처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버님, 명예는 잃었으나 혼은 잃지 않았나이다. 소자가 내일 저 괴물의 심장을 도려내어 당신의 묘 앞에 바칠 것이니 부디 굽어 살피소서. 그의 잿빛 눈동자에는 이제 단 한 점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밤은 깊어만 가고
복수의 화신은 어둠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옥사를 지배할 때 이겸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꿈꾸는 것은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라 적의 피가 비처럼 내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습니다. 오너라, 단죄의 시간이여. 내 기꺼이 너를 맞이하여 이 긴 밤의 마침표를 찍으리라. 산의 낮은 속삭임이 정적을 찢었고 옥사 밖의 빗소리는 마치 죽은 자들의 곡소리처럼 더욱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수를 향한 최후의 준비는 끝났으며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뿐이었습니다. 정오의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걸려 만물을 비추었으나 의금부 추국장의 공기는 누군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듯 무겁고 차가운 냉기만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대전에서의 평화로웠던 아침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 한복판에는 시퍼런 칼날을 든 군사들이 겹겹이 늘어서서 죄인을 기다리는 짐승들처럼 살기를 뿜어냈지요. 영의정 김자겸의 은밀한 눈짓 한 번에 왕의 보약을 관리하던 내의원 약재 창고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이겸의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하의 탕약에 손을 대어 은을 챙기다니 감히 천한 것이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전하의 옥체를 위협하는구나. 김자겸은 옥지환을 낀 손가락으로 이겸의 얼굴을 가리키며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친 자의 호통이 벼락처럼 대지를 때렸고 그 서슬퍼런 위세 앞에 이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추국장 한복판으로 거칠게 끌려 나왔습니다. 사내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목 놓아 울 법도 했으나 터져 나오려는 비릿한 서녀를 억지로 삼키며 입술이 하얗게 질리도록 어금니를 꽉 깨물었지요. 대감 소인이 어찌 전하의 약재에 손을 대겠사옵니까?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비열한 음해이옵니다. 이를 너무 악물어 잇몸에서 비릿한 피가 배어 나왔으나 이겸의 잿빛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적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김자겸은 기다렸다는 듯 미리 매수한 내의원 의관을 앞으로 불러내어 이겸의 신체를 검사하라 명했습니다. 의관은 소매 속에서 끝이 미세하게 구부러진 은침을 꺼내 들고는 왕과 대신들 앞에서 이겸이 거세하지 않은 가짜 넷이라고 거짓 증언을 내뱉었습니다. 보소서 전하, 이자의 신체는 온전하며 이는 곧 왕실을 능멸하고 궁궐의 기강을 무너뜨리려 한 대역죄의 증거이옵니다. 구부러진 침이 햇빛에 반사되어 섬뜩한 빛을 내뿜을 때 이겸은 자신의 진실이 저 작은 쇠붙이 하나에 왜곡되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으나 이미 광기에 젖은 대신들의 함성 속에 이겸의 침묵 어린 절규는 묻혀버리고 말았지요. 왕은 신뢰했던 이겸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떨리는 손으로 용상을 내리치며 차갑게 등을 돌려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내 놈이 과인을 기만했느냐? 과인이 너에게 준 마음이 이토록 가벼웠단 말이냐? 왕의 싸늘한 외침은 이겸의 가슴을 송곳처럼 후벼 팠고 그는 자신을 향한 왕의 믿음이 한순간에 증오로 변하는 것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자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품속에서 가짜로 조작된 연서 한 장을 꺼내 들어 이겸이 친박 나인과 내통했다는 누명까지 씌우며 쐐기를 박았지요. 이것 보시오. 이자는 나인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궁궐의 법도를 비웃었으니 당장 목을 베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옵니다.
이겸은 거친 돌바닥에 무릎이 짓눌려 살점이 터져 나가고 검붉은 선혈이 번져 나갔으나 마치 감각을 잃은 목석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통을 받아냈습니다. 결박된 팔꿈치를 파고드는 거친 밧줄의 통증보다 권력의 힘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명예를 보며 처절한 패배감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주위에는 수많은 대신이 모여 앉아 이 광경을 구경하며 왕의 총애를 받던 내관의 몰락을 비웃는 조롱 섞인 시선들을 사방에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저 비루한 꼴을. 왕의 곁에서 아첨을 떨더니 결국 천한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도둑질이나 일삼는구나. 한때 이겸에게 고개를 숙이던 자들이 뱉는 가래침이 그의 도포를 더럽혔으나 그는 오히려 그 차가운 침의 감촉을 통해 살기를 벼렸습니다. 김자겸은 옥지환을 돌리며 이겸의 귓가에 바짝 다가와 오직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낮고 비릿한 목소리로 치욕스러운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피라미 주제의 용의 꼬리를 잡으려 했느냐? 내 아비도 이처럼 무능하게 제 자식을 지키지 못하고 개처럼 죽어갔지. 그 패륜적인 말에 이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떨렸으나 그는 곧바로 몸을 더 낮게 숙여 김자겸의 가죽신 아래에 이마를 처박는 극한의 굴욕을 선택했습니다. 법이라니요. 김 대감께서 뱉는 침이 곧 법이 되는 이곳에서 누가 진실을 묻겠습니까? 울부짖는 이겸의 목소리는 추국장의 정적을 찢었으나 김자겸은 그저 코웃음을 치며 더욱 거세게 그의 어깨를 발로 지시겨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이겸은 흙먼지 가득한 바닥을 기며 김자겸의 신발 끝에 묻은 먼지를 핥은 신용까지 했고 그 비굴한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의 혼을 담은 저주의 주문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닦고 있습니다, 대감. 당신의 발을 더럽힌 이 검은 먼지보다 더 깊은 죽음의 그림자가 당신을 덮칠 때까지 말이옵니다. 권력의 화신은 그런 줄도 모른 채 더욱 거만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이겸의 복수라는 시계추는 파멸을 향해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내시의 직첩이 이겸의 눈앞에서 화로 속으로 던져져 연기로 변해 사라질 때 그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껍데기를 스스로 벗어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종이 조각들은 마치 가문의 원혼들이 지르는 비명 같았고 이겸은 그 불길을 눈동자에 담으며 악귀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지하 옥사로 이겸을 끌고 가는 군사들의 거친 손길 뒤로 먹구름이 궁궐 지붕을 짓누르며 금방이라도 피비린내 나는 비를 뿌릴 듯 낮게 깔렸습니다. 화려한 단청조차 핏빛으로 물들어 보이기 시작한 그 시각, 이겸은 질질 끌려가는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돌의 감촉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각인시켰지요. 이 판결이 내 놈의 제삿날을 앞당기는 조문의 첫 문장임을 머지않아 내 놈의 목이 달아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 김자겸의 등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고 어두운 옥사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잿빛 눈동자는 암흑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무거운 쇠창살이 부딪히는 굉음이 의금부의 정적을 깼으며 복수의 화신은 비로소 인간의 정을 끊고 차가운 복수의 심연 속으로 완전히 침잠했습니다. 이겸은 차가운 옥사 바닥에 누워 자신의 명예가 짓밟힌 이 순간이 김자겸의 명주를 끊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는 옥졸이 던져준 썩은 집더미를 움켜쥐며 그 거친 감촉이 김자겸의 수위가 될 삼배의 촉감이라 상상하며 기이한 평온을 찾았지요. 아버님, 보소서. 소자가 저 괴물의 발치를 기며 그의 오만함이 하늘 끝까지
닿게 만들었나이다. 그 끝이 가장 참혹한 추락이 될 수 있도록 말이옵니다. 손바닥을 파고든 손톱 자국에서 흐르는 피가 차가운 바닥을 적셨으나 그는 그 온기조차 아깝다는 듯 상처를 움켜쥐며 살기를 갈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지하 옥사에서 오직 복수의 1년만이 이겸의 맥박을 뛰게 하는 유일한 힘으로 남았습니다. 김자겸은 대전을 향해 걸어가며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으나 그는 이겸이 던진 거대한 덫의 입구에 이미 발을 들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상은 이겸의 배신 소식에 방 안에 틀어박혀 누구도 들이지 않았고 김자겸은 그 틈을 타 왕실의 권위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분주히 움직였지요. 이 내관, 내 놈이 죽어야 내가 산다. 아니, 내 놈이 죽어야 조선이 나의 것이 된다. 김자겸은 가끈을 팽팽하게 조이며 자신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 오만함은 이겸이 판함정의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복수의 시계는 보름달을 향해 멈추지 않고 흘렀으며 추락한 자의 분노는 지하 옥사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풍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옥사 창살 사이로 비치는 가느다란 달빛을 보며 이겸은 설화가 전해준 보름날의 약속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열흘이다. 열흘 뒤에 내 놈의 목을 베어 설화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버님의 넋을 기를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쇠사슬의 무게를 즐기듯 받아들이며 다음 차례인 김자겸의 고통을 미리 음미하며 긴 밤을 지새웠지요. 사내의 입가에는 이제 인간의 미소가 아닌 적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와 같은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의 밤은 깊어만 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자의 복수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마침내 눈을 감고 짧은 휴식을 취하며 내일 벌어질 처절한 사투를 위해 마지막 기력을 비축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불타는 생가와 아버님의 눈물, 그리고 김자겸의 비명 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지요. 오너라, 단주의 시간이여. 내 기꺼이 너를 맞이하여 이 긴 밤의 마침표를 찍으리라. 사내의 나직한 속삭임이 정적을 찢었고 옥사 밖의 빗소리는 마치 죽은 자들의 곡소리처럼 더욱 거세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추락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피의 축제를 향한 처절하고도 장엄한 상승뿐이었습니다. 자정의 육중한 종소리가 도성의 정적을 찢고 옥사의 차가운 공기를 진동시킬 때 쇠창살 너머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옥방 문을 소리 없이 열고 스며들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도끼를 머금은 짙은 향의 술사발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이미 갇힌 사내를 죽은 목숨 취급하며 비릿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대감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배려요. 고통 없이 보내줄 터이니 이 잔을 비우고 편히 가시오. 자객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낮고 기분 나쁘게 귓가를 때렸으나 이겸은 오히려 잿빛 눈동자를 번뜩이며 사내의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이겸은 자객이 다가오는 찰나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옥비녀 조각을 꺼내 자신의 손등을 깊고 잔인하게 그어버렸습니다. 살이 찢기는 생생한 통증과 함께 뜨거운 선혈이 울컥 솟구쳤고 그 고통은 마비되었던 그의 의식을 날카로운 서리발처럼 깨웠지요. 아직은 아니요. 내 혼은 아직 내 놈들의 파멸을 보지 못했으니 말이요. 그는 이를 너무 악물어 잇몸에서 배어나오는 비릿한 피를 삼키며 옥 조각을 쥔 손에 모든 기력을 집중하여 산양개의 눈으로 변해갔습니다.
자객이 강제로 술을 들이부으려 얼굴을 가까이 밀착시키는 순간 이겸은 온 힘을 다해 옥비녀 조각을 사내의 목동맥에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피가 이겸의 안면을 덮쳤고 자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컥컥거리며 바닥을 뒹굴었지요. 이겸은 쓰러진 사내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은 채 남은 힘을 다해 목을 졸라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튄 적의 선혈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는 인간의 감정을 지운 잿빛 눈동자로 적의 주검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숨이 끊어진 자객의 몸 아래서 이겸은 옥졸에게서 탈취한 듯한 녹슨 열쇠 꾸러미를 거칠고 단호하게 낚아챘습니다. 또한 사내의 허리춤에 꽂혀있던 서슬퍼런 단검 한 자루를 챙겨 품속 깊숙한 곳에 밀어넣어 다음 수를 준비했지요. 손목을 조이던 쇠사슬을 열쇠로 풀 때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옥사 안을 비명처럼 채우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족쇄에서 해방된 발로 차가운 옥사 바닥을 디디며 이제 자신이 걸어갈 길은 오직 피로 점철된 길뿐임을 예감했습니다. 옥사 복도를 빠져나가던 중 앞을 가로막는 간수들을 향해 이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품고 있던 단검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단검은 정확히 간수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간수가 쓰러지기도 전에 무기고로 달려가 벽에 걸린 활과 화살 한 꾸러미를 챙겼지요. 의금부 담장을 넘으려는 찰나 뒤늦게 추격해온 군사들이 쏜 화살이 이겸의 왼쪽 어깨를 스치며 불타는 듯한 뜨거운 통증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통증을 연료 삼아 궁궐 지하로 연결된 하수구 구멍 속으로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오물과 핏물이 뒤섞인 하수구 속을 기어가며 이겸은 쥐들이 자신의 상처를 갉아먹는 고통을 생리를 깨물며 버텨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영처럼 나타난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의 귓전을 세차게 울려왔습니다. 겸아, 아직은 안 된다. 네가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 가문의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그 환영의 이겸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손톱이 다 뒤집어지는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하수구에 막힌 돌벽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않겠소. 내가 죽으면 저 괴물들을 누가 단죄한단 말이오. 짐승 같은 절규와 함께 돌벽이 무너졌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하수구 끝자락의 희미한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하수구 밖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개울가에서 기다리던 설화가 이겸을 발견하고 비명을 삼키며 급히 달려왔습니다. 설화는 오물과 피로 범벅이 된 이겸을 끌어올려 미리 준비해온 허름한 민가복으로 신속하게 갈아입혀 그의 신분을 감췄습니다. 도련님, 정신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설화가 여기 있사오니 제발 눈을 뜨소서. 그녀는 이겸의 어깨 상처를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단단히 동여매고는 그를 나무 수레에 이중 바닥 아래 좁은 공간에 숨겼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참으셔야 하오. 이제 도성만 빠져나가면 되니 제발 정신을 놓지 마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상처를 다루는 손길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민첩했지요. 도성문을 지키는 포졸들이 수레를 가로막고 날카로운 창끝으로 집더미를 사정없이 찔러대며 거친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설화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썩은 생선 상자를 활짝 열어젖히며 포졸들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나리들, 이 무더위에 생선이 다 상해서 냄새가 고약하오. 어서 비켜주셔야
장터에 버리기라도 하지 않겠소. 코를 찌르는 악취의 포졸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헛구역질을 해댔고 술의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손사래를 치며 통과시켰습니다. 술의 바닥에 숨은 이겸은 그 역겨운 생선 냄새를 맡으며 그것이 지금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같음을 씁쓸하게 되새겼지요. 수레가 덜컹거리며 거친 돌길을 지날 때마다 이겸의 어깨 상처에서는 다시금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서도 김자겸이 조총을 숨겨둔 북촌 별저의 지형도를 머릿속으로 수만 번 복기하며 칼날을 갈았습니다. 정문에는 사병들이 깔렸을 것이고 서쪽 담벼락 아래엔 개구멍이 하나 있었지. 그곳이 무기고와 가장 가깝소. 그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술의 바닥에 무수히 선을 그으며 자신의 파멸을 불렀던 장소를 역으로 이용할 전략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고통은 이제 그에게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되었고 상처의 화끈거림은 복수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추격군들의 거친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흔들며 술의 뒤편까지 바짝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수레를 끄는 설화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졌고 이겸은 수레 안에서 활시위에 화살 한 대를 먹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잡힌다면 적어도 김자겸의 수하한 놈은 반드시 길동무로 데려가겠소. 이겸은 화를 쥔 손에 터질 듯 힘을 주었으며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자신의 살기를 더욱 예리하고 차갑게 벼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귓전을 때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거세고 불규칙하게 요동쳤지요. 그때 하늘이 도왔는지 장대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며 수레가 지나온 길의 핏자국과 바퀴 자국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추격군들은 시야를 가리는 빗줄기와 진흙탕으로 변한 길 때문에 속도를 줄였고 수레는 그 틈을 타 어둠 속 숲길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이겸의 얼굴을 적시며 상처의 열기를 식혀주었으나 그의 가슴 속 복수의 불꽃은 더욱 치열하게 타올랐습니다. 하늘도 저들의 죄상을 알고 계신 것이요. 비가 내리니 나의 살기 어린 핏자국조차 비릿하게 씻겨 내려가는구려. 수레는 마침내 추격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깊은 산속 은신처를 향해 험한 산길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숲속 동굴, 설화가 술의 바닥을 열자 이겸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비틀거리며 밖으로 기어나왔지요. 그는 자신을 부축하는 설화의 어깨를 피 묻은 손으로 꽉 쥐며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설화야, 잊지 마시오. 별저에 숨겨진 그놈의 영모 가담자 명단을 반드시 찾아야 하오. 그 말을 끝으로 이겸은 정신을 잃고 설화의 품속으로 쓰러졌으며 그의 손에는 여전히 옥졸의 녹슨 열쇠 꾸러미가 단단히 쥐어 있었습니다. 동굴 밖에는 여전히 세상을 삼킬 듯한 빗소리만이 가득했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자들의 원혼이 내뱉는 흐느낌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손을 잡고 하수구 근처 개울에서 가재를 잡으며 흐르는 물은 만물을 씻어낸다고 웃으시던 행복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물가에서 아버지가 들려주던 성현의 말씀이 이제는 오물 냄새에 진동하는 하수구의 기억과 겹쳐 이겸의 영혼을 난도질했지요. 햇살 아래 빛나던 아버지의 도포 자락과 지금 피칠갑이 된 자신의 민가복은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겸은 의식의 저편으로 가라앉으면서도
아버지가 주신 고결한 가르침 대신 악귀의 생존법을 택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릿한 흙냄새와 설화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동굴 안에서 복수의 화신은 다시 깨어날 순간을 기다리며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숲속 깊은 동굴 안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가 이겸의 폐부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탈옥 중에 입은 어깨의 상처는 장대비에 젖어 비릿한 피 냄새를 풍겼고 산에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손바닥이 피로 물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요. 그때 숲의 정적을 깨고 바스락거리는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설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은 진흙과 가시덤불에 찢겨 엉망이었으나 품속에 안은 비단 보따리만은 제 목숨보다 귀하게 움켜쥐고 있었지요. 설화는 이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소리 없는 비명을 삼키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화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피 묻은 종이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김자겸이 북촌 별저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던 영모의 가담한 공신들의 명단과 조총 부대의 상세한 이동 경로가 적힌 밀지였지요. 이겸은 밀지를 받아든 채 이를 너무 세게 악물어 잇몸에서 배어나온 핏물을 삼키며 김자겸의 이름을 머릿속으로 수만 번 난도질했습니다. 도련님, 이것이 있으면 그 괴물을 무너뜨릴 수 있사옵니다. 제발 이것을 가지고 살아남으셔야 하오. 설화의 목소리는 서글픈 달빛처럼 가늘게 떨렸으나 그 안에는 주인을 향한 충심 이상의 간절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러나 감동의 순간은 짧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거친 말발굽 소리와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김자겸의 사병들이 횃불을 밝히며 숲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그 불빛은 짐승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동굴 근처까지 육박해 왔습니다. 이겸은 활시위를 당기며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설화가 그의 소매를 강하게 붙잡으며 가로막았지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던지겠다는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요, 도련님. 상처 입은 몸으로 저들을 상대하실 순 없소. 내가 저들을 유인하겠소. 설화는 이겸의 상처를 자신의 비단 속치마를 찢어 단단히 동여매며 마지막 작별을 고하듯 그의 손등에 차가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나는 원래 도련님 댁의 사람이었소. 주인을 위해 죽는 것은 종의 당연한 도리이니 부디 나를 버리고 가시오. 그래야 도련님이 사시고 우리 가족의 억울한 한도 풀 수 있소. 이겸은 설화의 어깨를 붙잡으며 만류하려 했으나 그녀는 이겸을 힘껏 밀쳐내고는 반대편 숲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김자겸의 북촌 별저 방향으로 달려가며 미리 준비해두었던 기름 병을 별채에 던지고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지요. 별저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아 오르자 숲을 뒤지던 사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설화는 여기에 역도가 있다 라고 소리치며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고 추격꾼들은 그녀가 이겸인 줄 알고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가녀린 몸에 화살촉이 박히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으나 설화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고 절벽 끝을 향해 달렸지요. 이겸은 동굴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뼈가 보일 정도로 바위를 쥐어뜯었습니다. 그의 잿빛 눈동자에는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검은 구멍이 생겨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격꾼이 별저의 불길을 잡으려 당황하는 사이 설화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겸은 사력을 다해 절벽 아래로 기어 내려가 차갑게 식어가는 설화를 발견하고 그녀를 품에 안았지요. 설화의 하얀 저고리는 장미꽃이 피어나듯 붉은 선혈로 빠르게 덮여갔고 그녀의 체온은 밤바람에 속절없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이겸의 뺨을 만지던 손을 힘없이 떨어뜨리며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겸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까지 차오른 통곡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그의 가슴을 태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눈을 감겨주고 그녀의 머리에 자신이 간직해온 부서진 옥비녀 조각을 꽂아주었습니다. 보아라, 설화야. 네가 흘린 이 피가 저들의 목을 적실 홍수가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니 오직 저들을 멸할 악귀로 살아가마. 사내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한 금소금으로 변해 있었지요. 그는 설화의 주검 위로 차가운 겨울 눈이 내려앉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의 영혼 또한 그 눈 밑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겸은 피 묻은 명단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뒤로는 여전히 김자겸의 별저가 타오르는 붉은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으나 이겸의 눈앞에는 오직 시커먼 복수의 길만이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지요. 산등성이에 올라 궁궐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그를 마주하는 짐승들조차 겁에 질려 숨을 죽일 지경이었습니다. 김자겸, 내 놈의 장례식에 쓸 향은 이미 준비되었다. 내 기어코 내 놈의 심장을 도려내어 이 산천에 뿌리리라. 그의 잿빛 눈동자는 이제 암흑 그 자체가 되어 적의 숨통을 끊을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먹고 가느다란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 때 이겸은 설화의 시신을 낙엽으로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다오. 내 금방 그놈의 목을 가지고 돌아오마. 그는 허리춤에 단검을 고쳐매고 추격꾼이 깔린 숲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지나는 자리마다 서리빨이 돋아났고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얼어붙었지요. 복수를 향한 최후의 준비는 끝났으며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과 처절한 단죄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어 자취를 감췄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경을 대변하듯 구슬프게 울려 퍼졌지만 이겸의 마음 속에는 오직 김자겸의 비명소리만이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지요. 오너라, 단죄의 시간이여. 내 기꺼이 너를 맞이하여 이 긴 밤의 마침표를 찍으리라. 그의 낮은 속삭임이 정적을 찢었고 숲속의 나무들은 복수의 화신이 내뿜는 기세에 눌려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파멸이 김자겸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종이었던 어린 설화에게 이겸이 그를 가르쳐주며 나중에 네가 큰 사람이 되면 내가 반드시 지켜주마라고 약속했던 그 다정했던 한때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설화가 수줍게 웃으며 건넸던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가 지금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피 냄새와 뒤섞여 이겸의 이성을 마비시켰지요. 그는 설화의 손을 잡으며 그 시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저주했고 그 저주는 곧 김자겸을 향한 거대한 파멸의 에너지가 되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동굴 밖에는 여전히 세상을 삼킬 듯한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자들의 원혼이 내뱉는 흐느낌처럼 들려왔습니다.
누더기 옷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은 뼈마디를 애웠지만 이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는 그 어떤 화로보다 뜨겁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시커먼 숯검댕을 치한 채 도성 구석진 곳에 거짓대 속에 몸을 숨겼지요. 누구도 이 비루한 거린을 한때 주상의 총애를 받던 내관이라 생각지 못했으며 김자겸의 사냥개들조차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를 외면하며 지나쳤습니다. 산에는 품속 깊숙한 곳, 설화가 목숨과 맞바꿔 전해준 밀지를 손으로 더듬으며 잿빛 눈동자를 서늘하게 빛냈지요. 그 종이에는 김자겸이 선대왕의 탕약에 독을 타서 시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그 과정에 동조한 대신들의 이름이 피처럼 붉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겸은 거지로 변장한 채 팔도 방방곡곡을 유랑하며 김자겸의 탐욕의 논밭을 뺏기고 자식을 잃은 민초들을 하나둘 찾아다녔습니다.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어미, 평생 일군 땅을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은 노인, 권력의 횡포의 다리가 잘린 사내들까지. 그들의 사연은 곧 이겸의 한이었지요. 그는 억울한 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손바닥을 손톱이 파고들도록 꽉 쥐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뼈에 새겼습니다. 나 또한 그자에게 가문을 잃고 소중한 사람을 잃었소. 이제 우리가 흘린 눈물을 저들의 피로 씻어낼 시간이 왔소. 사내의 나직한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고 절망에 빠졌던 민초들은 그 눈빛에서 비로소 희망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보았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짐승들조차 범접하지 못할 험준한 동굴 안으로 수백 명의 민초가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일렁임은 동굴 벽을 타고 기괴하게 춤추었으며 모인 이들의 눈동자에는 김자겸을 향한 처절한 복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이겸은 동굴 한복판 바위 위에 올라가 설화의 피가 묻은 밀지를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우리가 받들던 자의 추악한 민낯이요. 선대왕을 시해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증거가 여기 있단 말이오. 사내의 사자후가 동굴 안을 울리자 민초들은 억눌렀던 함성을 터뜨리며 각자의 손에 쥔 죽창과 낫을 지켜들었습니다. 그는 거지들에게서 걷어들인 낡은 삼배천을 펼치고 모인 이들에게 손가락을 깨물어 지장을 찍으라 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오. 우리가 흘린 피눈물의 기록이자 저 괴물을 처단하겠다는 하늘의 명령이오. 한 명씩 다가와 손가락을 깨물 때마다 삼배천은 붉은 낙인으로 가득 찼고 비릿한 피 냄새가 동굴의 찬 공기를 가득 채웠지요. 이겸은 붉게 물들어가는 천을 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으며 그의 눈에는 이미 김자겸이 금괴 더미 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흩어졌던 복수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 사내는 비로소 자신이 나아갈 길이 파멸의 끝임을 확신했습니다. 민초들은 이겸의 지휘 아래 거대한 연대를 형성했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와 김자겸의 사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힘없는 백성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대변인이자 복수의 화살이 되어 날아갈 준비를 마쳤지요. 이겸은 자신의 팔뚝을 그어 흐르는 피로 삼배천의 마지막 칸을 채우며 단호한 어조로 군중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바위를 뚫듯 너희들이 평생 흘린 눈물이 모여 저 괴물을 집어삼킬 것이오. 내 기필코 그자의 목을 베어 여러분의 발치에 바치겠소. 그의 선언의 동굴은 대지를 흔드는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고 횃불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라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이겸은 동굴 밖으로 나와 보름달이 차오르기 시작한 밤하늘을 무표정하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소매 속에서는 10년을 갈아온 단검의 차가운 금소금이 들려왔고, 심장 박동은 마치 거대한 전쟁의 북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뛰었지요. 설화야, 들리느냐? 저들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칼날이 되어 그자의 목을 겨누고 있다. 머지않았다. 정말 머지않았어. 사내의 낮은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복수의 불씨는 이미 도성 전체를 태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선의 밤은 정적에 잠겼으나 그 정적 아래에서는 수천 명의 민초가 숨을 죽인 채 복수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삼배 혈서를 가슴에 단단히 묶고 어둠을 뚫고 도성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지나는 자리마다 서리빨이 돋아났고 산속의 짐승들조차 그가 내뿜는 살기에 눌려 소리 없이 길을 내주었지요. 이겸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며 수천 명의 하늘 짊어진 복수의 귀물이 되어 김자겸의 목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파멸의 시계는 보름날을 향해 무심하게 흘러갔고 악인의 화려한 저택 위로 검은 먹구름이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늘 위로 차가운 보름달이 차올랐습니다. 도성의 밤은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잠겼으나 영의정 김자겸의 저택만은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연회 준비로 화려한 불빛이 번뜩였지요. 김자겸은 조총부대가 자신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북촌 별저 인근에 매복해 있다는 소식에 이미 왕위가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온 듯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질 때 그는 옥지환을 낀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다가올 피의 새벽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붉은 휘장을 젖히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권력자들 사이로 누더기 삼배옷을 걸치고 얼굴에 시커먼 숯검댕을 칠한 괴걸한 몰골의 사내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사내의 손에는 피로 얼룩진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연회장의 뜨거웠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김자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감히 대감의 연회에 발을 들이느냐.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사병들이 칼을 뽑아 달려들려는 찰나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숯검댕 너머로 번뜩이는 잿빛 눈동자를 마주한 김자겸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설마 내 놈이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이겸은 대답 대신 입가에 서늘한 조소를 띠며 가슴팍에 묶어두었던 삼배 혈서를 풀어헤쳤습니다. 수백 명의 민초가 손가락을 깨물어 찍어낸 붉은 낙인들이 달빛 아래서 마치 살아있는 원혼들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김자겸, 내 놈이 10년 전 우리 아버님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선대왕을 시해하며 빼앗은 이 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더냐? 내 놈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사들인 저 조총들이 오늘 밤 내 놈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다. 이겸의 사자후가 연회장을 뒤흔들자 겁에 질린 대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김자겸은 당황하며 뒤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들었으나 이미 이겸의 살기에 눌려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이겸은 보따리에서 설화의 피가 묻은 조총 미락서와 영모 가담자들의 명단을 꺼내 허공으로 흩뿌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종이들은 마치 하얀 눈송이처럼 연회장을 뒤덮었고 그 위로 보름달의 서늘한 빛이 내리쬐었지요.
보아라. 이것이 내 놈이 숨겨온 추악한 진실이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비명이 담겨 있나니 오늘 밤 내 놈은 단 한 발자국도 이 저택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사내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택 담장 너머에서 수천 명의 민초가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이 미리 포섭해둔 거짓대와 원한 맺힌 백성들이 김자겸의 사병들을 압도하며 저택을 포위한 것이었지요. 붉은 횃불의 불결이 김자겸의 화려한 방을 집어삼킬 듯 다가올 때 이겸은 소매 속에서 10년을 갈아온 단검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단검의 칼날에는 설화가 마지막으로 남긴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더욱 비릿하고도 서늘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김자겸은 사지를 떨며 뒤로 물러나다 넘어졌고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아들의 부서진 옥비녀 조각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내 놈이 정령 사람이더냐. 이겸은 바닥을 기는 김자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밟으며 그의 귓가에 대고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닦아드리지요, 대감. 당신의 더러운 영혼을 씻어낼 방법은 오직 당신의 뜨거운 선혈뿐이니 말이옵니다. 사내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10년의 세월을 견뎌온 처절한 복수심만이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단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보름달의 전기가 칼날에 응축되는 듯한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사내의 손등에는 분노로 솟구친 핏줄이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김자겸은 두 손을 내저으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이겸의 귀에는 오직 아버님의 마지막 비명과 설화의 애절한 유언만이 환청처럼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설화야. 이제 다 왔소. 이 괴물의 숨통을 끊어 당신들의 넋을 기리겠소. 저택 밖에서는 백성들의 함성과 사병들의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연회장 한복판의 두 사내 사이에는 오직 죽음의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겸은 김자겸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똑똑히 응시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향해 단검을 내리꽂을 준비를 마쳤지요. 악인의 최후가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할 수 있음을 이겸은 자신의 잿빛 눈동자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보름달은 구름 뒤로 숨어 이 참혹한 광경을 외면하려 했으나 대지를 적시는 붉은 선혈까지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겸의 단검이 김자겸의 심장 부근을 스치며 깊은 자상을 냈고 권력자의 화려한 도포는 순식간에 검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김자겸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이겸이 그의 입을 틀어 막았지요. 죽음조차 내 놈에게는 과분한 안식이다. 내 놈이 빼앗은 수많은 목숨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옥으로 가거라. 사내의 낮은 속삭임은 연회장의 불길 속으로 흩어졌고 이제 복수의 서막을 넘어 처절한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김자겸의 저택은 마치 지옥의 아가리가 입을 벌린 듯 흉측하게 일렁거렸습니다. 이겸이 뿌려놓은 조총미략서와 영모 가담자들의 명단은 뜨거운 열풍을 타고 도성 하늘을 하얗게 뒤덮었고 그 종이 조각들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이 내뱉는 하얀 비명처럼 대신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요. 연회장에 모였던 탐관오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밀지가 발치에 떨어질 때마다 사지가 떨리는 공포 속에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택을 겹겹이 포위한 민초들의 횃불 장벽은 그 어떤 권력자에게도 도망칠 틈을 허용하지 않았지요. 김자겸은 피로 물든 바닥을 기며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금괴 상자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것들은 내 것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나의 제국이란 말이다. 감히 천한 놈들이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그는 미친 사람처럼 금괴를 품에 안았으나 불길에 달궈진 금덩어리들은 오히려 그의 살점을 태우며 지독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그 참혹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소매 속에 감추었던 설화의 유품인 옥비녀 조각을 꺼내 김자겸의 눈앞에 던졌지요. 대감, 당신이 태운 것은 백성들의 고혈이요. 당신이 안고 있는 것은 곧 당신의 수의가 될 잿더미일 뿐이요. 저 금괴의 무게가 설화의 목숨보다 무겁다 생각하오? 그때 저택 정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횃불을 든 내금이 군사들과 함께 주상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상은 이겸이 미리 보낸 비밀 전령을 통해 김자겸의 영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흩날리는 조총 미략서를 직접 확인하고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요. 김자겸, 내 놈이 정령과인의 아버지를 시해하고 나라를 명나라에 팔아넘기려 했단 말이냐.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왕의 고성이 대지를 흔들자 김자겸은 금괴를 내팽개치고 왕의 발치로 기어가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전하, 저 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저 가짜 내시 놈이 대감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이옵니다. 김자겸의 구차한 변명에 이겸은 가슴에 품고 있던 삼배 혈서를 주상의 발치에 넓게 펼쳐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이 손가락을 깨물어 찍어낸 붉은 지장들은 달빛과 횃불 아래서 김자겸의 죄상을 고발하는 거대한 증언대가 되었지요. 전하, 보소서. 이것은 원혼들의 곡소리이자 살아남은 자들의 마지막 호소문이옵니다. 저 자가 빼앗은 것은 쌀가마니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었고 저 자가 무너뜨린 것은 나라의 기강이었나이다. 이겸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으나 그 안에는 10년을 참아온 처절한 슬픔이 서리빨처럼 서려 있어 곁에 있던 군사들조차 숙연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상은 혈서 위에 찍힌 수많은 핏자국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자신이 믿었던 신하가 저지른 악행의 깊이를 비로소 통감했습니다.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자겸을 내려다보며 곁에 선 내금 이장에게 단호한 명령을 내렸지요. 당장 저 역적 김자겸과 그 일가 그리고 명단에 적힌 배신자들을 모조리 압송하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의금부지하 옥사에 쳐넣어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라. 군사들이 달려들어 김자겸의 상투를 휘잡고 끌어낼 때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관복은 흘바닥에 쓸려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겸은 김자겸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품속에서 설화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묻은 숯검댕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검은 분칠이 벗겨지고 드러난 그의 본 모습은 10년 전 억울하게 멸문당했던 조 판서 댁의 아들, 바로 그 고결한 선비의 얼굴이었지요. 주상은 이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큰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너였더냐? 정녕 네가 조 판서의 아들 이겸이었단 말이냐? 과인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토록 모진 고초를 겪게 했구나. 이겸은 주상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으나 그의 눈에는 환희 대신 깊은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하, 소신의 억울함은 풀렸으나 이미 돌아가신 아버님과 설화는 돌아오지 않나이다. 소신이 원한 것은 명예의 회복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 빛을 보는 것이었사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검을 풀어 왕의 발치에 놓으며
자신의 복수가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불길이 김자겸의 침전까지 집어삼키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 때 이겸은 그 불길 속에 자신의 모든 증오를 함께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저택 밖에서 기다리던 민초들은 김자겸이 개처럼 끌려 나오는 광경을 보고는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뺏고 자식을 죽인 악마의 몰락을 보며 서로를 껴안았고 도성의 밤은 통곡과 환희가 뒤섞인 기묘한 축제의 장이 되었지요. 이겸은 그 민초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자신이 행한 복수가 단순한 개인의 원한 풀이가 아니라 만인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화가 죽어가며 남긴 마지막 미소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김자겸은 옥사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이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군사들의 매질 아래 그 소리는 이내 비참한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영의정의 위엄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그토록 멸시하던 거지보다 더 비루해 보였지요. 이겸은 김자겸이 남긴 핏자국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며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시커먼 바위덩어리가 조금씩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상은 이겸에게 다시 관직을 내리고 가문의 명예를 복권해 주겠다 약속했으나 이겸은 그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목숨이옵니다. 이제는 바람이 되어 아버님과 설화가 잠든 곳으로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사내의 뒷모습은 타오르는 불빛을 등지고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그 그림자 위로 보름달의 차가운 빛이 내려앉아 마치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장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악인이 단죄받고 진실이 승리했으나 남겨진 자의 삶은 어떤 색깔로 채워질지. 이겸은 불타는 저택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으나 그가 짊어진 10년의 세월은 여전히 그의 어깨 위에서 묵직한 무게로 남아 있었지요. 조선의 밤은 이제 서서히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낸 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그 차가운 새벽빛이 이겸의 창백한 이마 위로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우성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김자겸의 저택 불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희미한 연기만을 남긴 채 잦아들었습니다. 한때 권세의 상징이었던 화려한 단청과 기와는 이제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발치에 굴러다녔고 그 위로 내린 차가운 이슬은 마치 이 땅이 흘리는 참회의 눈물처럼 보였지요. 의금부 앞마당에서는 역적 김자겸과 그 일당에 대한 엄중한 처단이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관복 대신 거친 죄수복을 입고 형틀에 묶인 김자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허공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그 소리는 구경 나온 백성들의 거센 함성과 돌팔 매질 속에 힘없이 파묻혔더랍니다. 이겸은 그 처참한 처단의 현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을 직접 눈에 담는 것이 10년 세월의 목표였으나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사내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텅 빈 공동 같은 허무함뿐이었지요. 그는 주상이 내린 화려한 비단옷을 정중히 거절하고 다시 낡은 삼배옷을 걸친 채 홀로 도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들려오는 북소리는 악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이자 이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고통스러운 세월에 찍는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사내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설화가 잠든 깊은 산속의 고요한 무덤가였습니다. 어제까지 대지를 적셨던 뒤는 멎고 산등성이 위로 정갈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아 이름 모를 들꽃들을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이겸은 설화의 무덤 앞에 김자겸의 저택에서 가져온 붉은 비단 자락과 자신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부서진 옥비녀 조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설화야, 이제 바람이 차구나. 네가 그토록 원하던 진실을 세상에 알렸으니 이제는 부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거라. 네가 흘린 피는 이 땅의 꽃이 되었고 네가 남긴 눈물은 이제 맑은 시냇물이 되어 흐를 것이다. 사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잿빛 구름을 걷어내고 맑은 하늘색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무덤가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환상처럼 아버지의 인자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겸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네가 좋아하던 학문을 논하며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살아가거라. 이겸은 소리 없이 오열하며 흙바닥을 어루만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나 잃어버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엄중한 진실이 가슴을 저몄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 끝에서 사내는 비로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지요. 그는 설화의 무덤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김자겸이 빼앗았던 백성들의 이름과 사연을 기록하는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위령제이자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마지막 속죄의 기록이었습니다. 몇 달 뒤 주상은 다시 한번 전령을 보내 이겸을 대궐로 불렀습니다. 가문의 관직을 복구해주고 영의정의 자리에 버금가는 예우를 하겠다는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이겸은 전령을 향해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께 전해주게. 나는 이미 2번 죽고 3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 번은 역적의 아들로 죽었고 또 한 번은 이름 없는 내관으로 죽었네. 이제 남은 삶은 오직 이 산천의 바람과 함께하며 억울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떠돌이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이네. 전령은 이겸에 단호하면서도 평온한 눈빛에 압도되어 더는 권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도성에서는 잿빛 눈동자의 선비에 대한 기묘한 야담이 떠돌기 시작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산속 깊은 곳을 찾아가면 어디선가 나타난 선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실을 밝혀준다는 희망의 전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겸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설화의 무덤에 피어난 꽃들을 가꾸며 자신이 써 내려간 수천 권의 야담집을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은 왕실의 화려한 역사가 아니라 김자겸 같은 괴물에게 짓밟히면서도 끝내 살아남은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이었지요. 이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무너뜨리려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어느 보름밤 사내는 오두막 평상에 앉아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를 공포에 떨게 했던 보름달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옥비녀 조각을 보며 이겸은 설화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생 지어보지 못했던 가장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산바람은 그의 하얀 도포 자락을 타고 부드럽게 넘나들었습니다. 복수의 화신으로 태어나 정의의 대변자로 살아온 사내의 긴 여정이 마침내 만월의 정적 속에서 완성되는 순간이었지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조판서 대가 아들 이겸의 처절한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정의를 바로 세운 이겸의 삶을 보며 우리네 인생사 또한 깊은 밤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새벽이 온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봅니다. 억울한 일도 가슴 아픈 사연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겸이 설화의 무덤가에서 평온한 안식을 찾았듯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